당대표 후보 4명이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야당과 싸울 적임자임을 강조했고 안철수 후보는 대표가 된다면 총선 승리 후에는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고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도 늦추겠다고 했습니다. 통신과 금융업계에도 고통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불러 대가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대질 신문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개별 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집안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나 처벌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강원 춘천에서 실종된 11살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충주에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아파트를 짓겠다며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결정할 38 전당대회 TV토론회가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90분간 이어진 열띤 토론은 각 후보들을 때로는 웃게 그리고 때로는 울게 만들었습니다. 각 후보들은 내년 총선 압승이라는 같은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방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먼저 오늘 토론회의 주요 장면부터 정리했습니다. 4명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첫 TV 토론 시작에 앞서 자신이 총선 승리를 이끌 대표감임을 강조했습니다. 정통 보수의 뿌리를 2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저 김기현이가 대표가 되면 당이 안정될 것입니다. 대통령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대표 내려놓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능가하는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새로운 우리 보수의 정말 큰 제목.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삭발 투쟁. 저 황교안이었습니다. 김기현, 황교안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당적 변경과 리더십을 공격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돕다가 나중에 다 떠나버리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떠난다면 분명히 포용한 리더십에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은 그 왜 당시에 만드셨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왜 만드셨습니까? 잘 될 줄을 생각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울산에서만 4차례 당선된 것을 지적하며 수도권 출마론으로 맞섰습니다. 울산에서 4선을 하셨습니다. 16년이라는 기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험지에 가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수도권 출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지해준다, 지지해주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넌센스다. 순천 당협위원장인 천 후보는 독립군이란 말 대신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후보들의 신경전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당정 분리와 이른바 윤심을 두고 여론조사 선두권인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맞붙었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밸런스 게임 코너에선 네 후보 모두 진땀을 뺐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당정 분리에 대한 입장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별거 관계가 된다면 당이 큰일 난다. 그러면 총선에 진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할 말을 하는 거, 그게 여당.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특정 후보에게 있다는 윤심 논란에 대해선 후보 간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지지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당심을. 근데 물론 윤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 뜨거워진 토론 열기를 식히려는 취지에서 둘 중 하나를 택일하는 밸런스 선택 코너에선 후보들의 답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계 장제원 의원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을 택했고
나경원 의원하고 만난 지가 좀 더 오래됐습니다. 17대 때 처음 만나서 장제원 의원은 그 후에 만났고요. 황교안 후보는 한동훈 장관보단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의 능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잘 알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진 않았어요. 안 후보는 전 재산과 대통령 중에선 전 재산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500억을 기부했습니다. 변호사인 천 후보는 대장동 사건과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중에선 조 전 장관 사건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이거는 거의 대하 드라마 수준이고요.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치솟는 물가의 난방비까지 폭등하며 서민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최대한 동결하고 전기, 가스 같은 에너지 요금도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예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올겨울 추운 날씨를 더 혹독하게 만든 난방비 대란. 폭탄 청구서를 받아든 성난 민심에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요금과 에너지요금의 인상 억제를 주문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나 기차, 우편, 상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상반기까지 동결될 전망입니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도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절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168만여 가구에 이어 사각지대로 꼽힌 등유와 LPG 난방 사용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또 난방비로 영업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요금을 나눠낼 수 있게 하고 에너지를 아끼면 현금 혜택을 주는 에너지 캐시백 지급 기준도 완화합니다. 서울시도 오늘 오는 4월 예정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로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데다 정부가 이달에만 3번째로 에너지 요금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땜질 처방만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예, 또 있습니다. 공공요금뿐 아니라 공공재 성격을 띤 민간 분야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큰 돈을 번 은행들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금 조성 방안을 내놨고 통신사들도 같은 요금의 데이터 추가 지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윤 대통령 발언 직후 통신 3사는 다음 달에 한해 사용요금제의 2배에 달하는 데이터나 30GB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5G 데이터 요금제를 세분화하는 중간요금제 출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요금 할인이 아닌 이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한 달만 이용하고 그 이후로 뭐 지속되거나 유지되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은행권들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은행연합회가 3년간 취약계층을 위해 10조 원을 공급한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보증 재원을 늘려 대출을 더해주겠다는 방안일 뿐 실질적으로 은행권의 지원 금액은 10조 원이 아닌 7,800억 원 수준입니다. 예금금리 인상 이외에 예대 마진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부분은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은행권 대책과는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 있는 공기업들이 과연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우는 당장 요금 인상이 시급한 대표적인 곳인데 직원들의 임금만 보면 그런 시급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중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직원 3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자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억대 연봉자 수는 1,400명, 전년보다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직원 1인당 평균 임금도 9,357만 원으로 억대에 근접했습니다. 가스공사 측은 공공기관 평균 임금 인상률에 따라 직원 임금이 책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사의 성과급은 그 공공기관에 관한 그런 규칙에 의해서 그 성과급이 배정되기 때문에 약 30조 원에 달하는 빚 때문에 23조 원 규모의 한전체를 발행한 한국전력도 억대 연봉자가 지난해 3,500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직원 15.2%가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겁니다. 이 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불공평하죠. 힘든 것은 우리 서민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좀 고려해줘가지고. 지난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두 기업이 역대급 손실을 봤지만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한 채 정작 직원들은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과와 경영평가에 연결을 시켜서 공공부문의 평가 체계가 그동안 잘 돼 있었는가, 형식적인 거 아니었는가. 지난해 정부는 전기요금을 1년 전보다 29.5%, 도시가스는 36.2% 각각 인상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알려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비명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집안 단속 차원의 만남으로 보이는데 언제부터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점심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웃으면서 답을 피합니다. 지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두고서 지금 계속 검토 중인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혼밥 논란까지 있었던 이 대표는 최근 자신에게 비판적인 비명계 의원들을 1대1로 만나고 있는데 이원욱, 전해철, 김종민 의원과는 이미 만났고 이상민, 설훈, 김철민, 홍영표 의원과도 곧 만날 예정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불만과 총선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예전부터 선수별, 지역별로 두루 만나왔다고 했지만 비명계 한 의원은 갑자기 비명계를 집중적으로 만나는 건 체포동의안을 의식한 표 단속이라고 했고 또 다른 중진 의원도 본인 사법 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빠지면서 당이 술렁거리니 SOS를 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음 주 초쯤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검찰은 쌍방울과 경기도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대북 송금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대질신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은 이미 뇌물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대북 송금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회장과의 대질 신문도 진행했습니다. 당초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대질하는 경우는 없다고 입장을 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밝힐 것이 있다며 대질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으로 쓰인 것을 이 전 부지사도 모두 알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지사는 쌍방울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별개이고 김 전 회장의 외화 밀반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근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김 전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 준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의원의 1심 재판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새로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친정인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양곡법 직회부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충돌해 회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법사위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도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 관련해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의 국민들의 공분, 국민들이 이런 들끓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저도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다?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야당은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검찰도 서면 조사 한 번으로 수사를 끝냈다고 주장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무도 수사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 당시 수정관실에서 장모 김건희 여사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여당은 검찰 출석 요구가 없었고 당시 수사진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검사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소하고 싶어서 많은 연구를 했던 걸로. 앞서 여야는 양곡법과 간호법에 국회 직회부를 넣고 공방을 벌였는데 거친 공방으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조용해요. 지시라니.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지금 지시라니. 독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TV조선 권은영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발생 열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생존자 구조가 한계 상황에 접어들자 튀르키예 정부가 군함을 임시 병원으로 개조하는 등 부상자 치료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존자 구조 활동을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먼저 갔던 9호대 1진을 철수시키고 내일 2진을 파견합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하타이주의 항구 도시, 정박한 군함에 환자들이 누워 치료를 받습니다. 부상자가 늘자 정부가 군함을 임시 병원으로 개조한 건데 지금까지 2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Şu an oturduğumuz ilçede hastane bulunmamaktadır. En yakın hastane 4 길거리는 아직 수습 못한 희생자들로 가득합니다. 가까스로 sal아남은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은 물론 전염병 확산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Bunlar hastalık yapacak korkuyoruz hani zaten. Evet. Aşırı şekilde yani hastalık şeyler diye korkuyor yani. 간간히 기적 같은 생환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제 일부 피해 지역은 구조 작업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Shifting from more of a rescue effort to more of a recovery effort, and the focus really now is on providing aid and support. 붕괴 위험 건물은 철거를 시작했고 시리아 반군 지역 민간 구조대를 비롯한 전 세계 구조대들이 속속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В этой связи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выводе группировки МЧС России. 우리 정부도 8명의 생존자를 구한 긴급 구호대를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파견하는 2차 구호대 활동은 재건과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지진 현장은 물도 전기도 생필품도 모두 끊긴 원시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튀르키예에서만 최소 100만 명이 장기간 이재민 신세를 면치 못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살던 집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한 이재민 가족을 김창섭 기자가 만났습니다.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은 이른 아침, 코자 오울루 씨 가족은 텐트와 집 주변을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İşte böyle şeyler uğraşarak yani sağa sola temizleyerek. Sağa sola yani deprem şeyler enkazda temizleyerek çıkıyor. Yavaş yavaş. 지난 6일 대지진이 덮친 이후 가족의 삶은 집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25년간 트럭 기사로 일하며 처음 마련했던 2층 집. 방 사이 벽이 모두 부서졌고 침대와 의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Burası işte oturma odamızdı. Arkası çocuk odamızdı. Şu tarafta işte misafir odası.
두 아들은 맨손으로 자네를 걷어내며 가족을 꺼내야 했던 악몽 같은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크게 다친 사람이 없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Annemi, babam işte çıkardık. Merdivenler falan yıkılmıştı. Annem bayılmış. Annemi çekerek çıkardık. 폐허가 된 집 바로 옆에 텐트를 쳤습니다. 가족들은 산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 간이 냉장고로 사용하고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둘러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장작으로 불을 피워 밥을 짓습니다. Sabahları soğuk oluyor. Diğer zamanlarda soba yakıyoruz. Soba ısıtıyor. Sabaha karşı çok soğuk. 정부에게 지원받은 건 매트리스 2개와 텐트가 전부입니다. 물과 식량, 담요는 이곳을 오고 가던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줬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농장이 무너져 생계마저 잃었습니다. 도심에 대형 이재민 캠프도 있지만 집을 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Valla işte evimizi yapana kadar kalacağız burada. 벌써 열흘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한순간에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삶은 고장난 시계처럼 기약 없이 멈춰버렸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관련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법원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법하나 당시 김 전 차관 도피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성윤 전 고검 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재수사 분위기가 감지되자 해외로 나가려다 긴급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시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로 출국 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과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까지 개입한 게 확인되면서 불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기소됐는데 재판부가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했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가 위법하게 이루어졌지만 김 전 차관이 출국하면 수사가 어려워지는 긴박한 상황이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검사가 검사장을 대신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점은 위법성을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아온 이성윤 고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할 검찰에 위법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저히 기소가 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악의적 범죄인에게도 법률로 정해진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11살 초등학생이 강원도 춘천에서 서울로 간 뒤 실종됐는데 닷새 만에 충주의 한 주택에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초등학생 발견 당시 함께 있던 50대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하고 아이와 충주까지 내려오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후드티를 입은 여자아이가 육교 옆을 지나갑니다. 춘천에서 실종된 11살 A양이 지난 10일 밤 10시쯤 택시에서 내린 뒤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A양은 지난 10일 이곳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A양의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잠신역 인근을 마지막으로 끊겼습니다. 지난 11일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어제부터 A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에 나섰습니다. 통신정보와 CCTV 추적 등을 통해 A양이 서울 잠실역에서 충북 충주로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닷새 만인 오늘 충주의 한 주택에서 A양을 발견하고 A양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발견 당시 A양은 건강에 이상은 없었지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신병은 찾았고 안전하고요. 범죄 관련성 여부는 지금 많이 놀래서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경찰은 A양의 안정을 되찾는 대로 50대 남성과 만나게 된 경위와 납치 등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인천 초등학생 관련 소식입니다.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하던 아버지가 구속 나흘 만에 폭행을 인정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가 아이에게 최소 1년 동안 폭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와 재혼한 여성이 벌인 상습적인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신부 40대 A씨는 지난 10일 영장 실질 심사 당시 재혼한 아내가 아이를 때렸다며 폭행과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저는 안 때렸어요. 때린 거나 뭐 이런 거 보신 적은 없으세요?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나흘 만인 어제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A씨 부부의 학대 정황을 포착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아내는 지난해 여름부터 숨진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아이를 폭행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물에 따를 때 뭐들이 때리는지 어떻게 때리 잘못했어. 이들 부부는 또 자해를 해 멍자국이 생겼다면서도 그동안 상처와 관련한 병원 치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부부는 훈육 목적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부 A씨에게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고 계모에게 당초 적용했던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사건을 내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40대 남성이 수영장에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다가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위해서 짧은 치마를 입고 가발을 쓰는 등 여장까지 했는데 수영장 여성 회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여장을 한 이 남성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흰색 패딩 점퍼에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이 지하철역을 나옵니다. 그대로 인근 수영장으로 가 여성 탈의실에 들른 뒤 20분쯤 지나 다시 지하철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분홍색 마스크에 검정색 스타킹, 구두까지 신어 영락 없는 여성 차림새였지만 40대 남성 A씨였습니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려고 단발머리 가발까지 쓰고 여성으로 위장한 겁니다. 하지만 수영장 회원 신고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행색을 수상하게 여긴 회원이 A씨를 미행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지하철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에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려고 여장하고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계시긴 하는데 혹시 오늘 언제 들어오실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나오세요. 경찰은 A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봄의 문턱에서 강원과 경북 동해안 일대에는 사흘째 폭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만 20cm 넘게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미끄럼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동해안 폭설은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대 10cm가 더 내리겠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눈길을 달리던 검정색 차량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결국 균형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합니다. 오늘 낮 2시쯤에는 동해고속도로 양양 구간에서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뒤에서 미끄러지면서 앞차 또 받고 여러 가지 세례가 이제 또 나고 그 뒤에 또 어제 저녁부터 내린 눈은 강릉 주문진에 24cm, 삼척 20.9cm, 경북 울진 23.9cm에 이릅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강릉과 울진 등 동해안 지자체는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폭설이 바닷가에 집중되면서 다행히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산간 지역에 눈이 좀 적게 왔고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피해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동해안에 내리던 눈은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고 한라산 등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대 10cm가 더 쌓이겠습니다. 당분간 한파는 없겠지만 눈과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검찰이 CJ그룹 계열사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하경 민주당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CJ그룹 계열사는 앞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의 낙하산 취업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취업 청탁에 관여한 인사가 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검찰 수사관이 건물 CCTV를 돌려보며 이 의원 사무실 방문자를 확인합니다. 검찰은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물품 어느 정도 나왔는지. 검찰은 군포시가 지역구인 의원 측이 복합물류센터 이전과 같은 지역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 인사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한 민주당 인사는 모두 5명. 이 가운데 3명은 국회, 2명은 군포시 쪽에 할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했고 그 후임자는 민주당 의원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취업한 5명이 사실상 출근도 안 하고 수천만 원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의원 등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세운 뒤 무주택자들로부터 수백억 원 계약금을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새 아파트 입주 열망이 큰 피해자들을 나락에 빠뜨린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역 인근에 1200세대 신축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끌어모은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2016년부터 400여 명에게 계약금 239억 원을 받았지만 실제 개발에 투입된 건 79억 원뿐이었고 나머지는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사업이 중단되자 조합원들이 조합대행사 일당을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대표 류모 씨에게 배임과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에 추징금 6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추진위원장과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에게도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이 선고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선 사업부지 면적의 80%가 넘는 토지 사용권을 지주들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2.7%만 매입하고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토지 확보가 90%가 가까이 돼간다. 80%가 이미 훨씬 넘었다. 알고 봤더니 10%도 안 되는 거예요. 재판부는 새 아파트 입주 열망이 큰 서민을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의 처지 등을 볼 때 미래를 나락에 빠뜨릴 정도의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중 모든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들은 일주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출지 말지 가늠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아직은 더 긴장해야 할 것 같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고물가 흐름이 여전하다는 거죠. 미국 증시도 폭락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이 긴축을 이어갈 거란 우려에 심한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고민도 따라서 커졌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김지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밸런타인데이였던 현지 시간 14일. 초미의 관심사였던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4% 올랐다고 미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Today's report on inflation shows the good news is that inflation in America is continuing to come down. It's fallen 7 straight months. There's more to go. 하지만 예상치인 6.2%를 웃돌아 여전히 뜨거운 물가를 확인했습니다. 주범은 주거비용과 에너지 가격. 특히 주거비는 전체 물가 상승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심한 급등락 끝에 혼조세로 마감되면서 밸런타인데이의 악몽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We're just not seeing the cracking in the economy that people had anticipated at this stage, and I think it remains to be seen when that will show up. 미 연준 인사들도 현재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긴축 행보가 안개 속에 휩싸이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한은이 이미 1.25% 역전된 한미 금리와 여전한 고물가를 고려해서 금리 인상을 선택할지 아니면 금리를 동결해서 경기 침체 완화에 나설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연초부터 걱정했던 고용 한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22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청년 고용 시장에는 더 거센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늘어난 취업자 수의 97%는 60대 이상 취업이었습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 평일 낮인데도 상담을 기다리는 구직자가 많습니다. 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지만 제일 좋은 일자리는 찾기 힘듭니다. 공직, 근로직 이런 건 좀 많은데 또 정규직 이런 거는 급여나 이런 게 좀 적은 것 같고. 지난달 취업자 수는 41만 1,000명 늘어나 22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1월 113만 명의 30% 선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취업자 증가분의 97%가 60세 이상 고령층인 가운데 20대와 40대는 취업자가 감소했고 30대도 17,0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실업자 수는 1년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조업 부분은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일단 제조업 부분의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경기 둔화까지 겹쳐 취업자 수가 작년에 1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고된 상황. 대표적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고용도 부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올해 기업과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더 쪼그라들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한 IT 업체가 개발한 불면증 치료 애플리케이션이 식약처의 첫 허가를 받았습니다. 디지털 치료 기기로는 국내 1호여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먼저 차정성 기자에게 디지털 의료기기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들어보고 이어서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어젯밤 몇 시에 잤는지, 중간에 몇 번이나 깼는지 입력합니다.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섭취했거나 침대에서 영상 등을 봤다면 수면 방해 요소로 체크합니다. 그러자 앱에서 어젯밤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점수로 보여줍니다. 불면증 치료용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오늘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런 모바일 앱 사용을 처방을 받는 건데 약물 처방 단계 전에 이 행동을 통해 불면증을 교정하는 인지행동치료법을 앱으로 구현했습니다. 6주에서 9주 동안 환자가 매일 수면 일지를 기록하면 앱이 수면을 분석하고 실시간 피드백과 행동 중재 등을 해줘 증상을 개선하는 원리입니다. 7일차까지 입력을 하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수면 효율을 이제 한눈에 보면서 조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임상 시험에서도 불면증 초기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면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의료 현장에 도입되기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등 절차가 더 남아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식약처는 섭식장애나 ADHD 치료용 디지털 치료기기 출시에 대비해 올해 안에 임상허가 기준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는 먹는 약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처방받아서 병을 고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는 건지 홍혜영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아직은 디지털 치료라는 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앱이나 게임, 이 가상현실 기기를 써서 병이 낫는다는 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국내 연구팀이 개발 중인 유방암 환자 치료 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무슨 활동을 하면 좋은지 알려주고 수시로 체크합니다. 또 환자 체열 정보로 아바타를 만들면 처방을 잘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 아바타의 상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약이라는 건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데 누구나 돈 받고 다운로드 받으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거쳐서 보건당국의 심사를 꼭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예. 보통 의료기기는 병원에 가야 있지만 이건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로 어떤 질병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모든 분야가 대상입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건 미국인데요. 2017년 세계 최초로 약물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 리셋을 승인했습니다. 예. 현재 당뇨병이나 암 환자 관리, 근육통 치료 등 60개 이상의 치료제가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우울장애나 섭식장애 치료, 또 알코올 중독장애, 천식 폐암 환자들의 호흡 재활 치료제 등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아직 사실 좀 와닿진 않습니다만 가격은 어떨까요? 네, 이 가격 문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할지 또 한다면 얼마나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보통 이 390일이 걸리는 통합심사기간을 80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급속히 다가올 가능성이 높겠군요. 하지만 이 디지털 기기가 익숙치 않은 분들, 노인 같은 분들은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디지털 치료는 치매같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병원에 자주 가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 방법인데요. 이 스마트 기기를 얼마나 잘 쓸 줄 알고 환자 스스로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이 치료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게 한계점입니다.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연령층이 높거든요. 사실 수요가 높은 쪽에서는 반대로 또 디지털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단순화시키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개발하는 게 관건. 예, 이제 우리는 시작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이제는 서울에서도 학교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비수도권에서는 국립대학들마저 통폐합을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에 교육부가 사립대에 이어서 국립대 간 통폐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교 중 한 곳인 충남대입니다. 작년 2월부터 인근의 한밭대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40%가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대학이 혁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충남대도 통합이라는 방법을. 하지만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 재학생 96.3%는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에서도 조금 바라보는 시선도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추진 중인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를 위한 통폐합 매뉴얼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매뉴얼엔 통폐합 절차와 유형별 기준은 물론 내부 구성원 반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합의를 끌어내는지 등도 담길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교 간 의사 조율 전 참조할 수 있는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해진 교육 환경을 가진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도록. 교육부는 상반기 안에 매뉴얼을 완성해 배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러시아가 공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등이 접경지대에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은 대공습을 우려하면서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줄지어 이동하는 러시아 탱크를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정밀 타격합니다. 양군이 첨예하게 맞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Щоб скоріше ми здобули перемогу, нам потрібна також авіація, ракети. 오는 24일 침공 1년을 앞두고 러시아가 추가 병력은 물론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접경 지역에 집결시키고 있어
공중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서방 정보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Ми бачимо зараз, що Кремль намагається вичавити з Росії увесь можливий потенціал агресії. Вони 나토 30개국 국방장관은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54개국이 참여한 지원회의에선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서기 전 핵심 전력을 갖추게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Well, we expect to see them conduct an offensive sometime in the spring. 폴란드에선 우크라이나군을 대상으로 독일제 탱크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서방국들은 확전 우려가 큰 전투기 지원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화려한 상류 사회를 꿈꾸는 여인 홀리의 사랑 이야기 티파니에서 아침을입니다. 홀리는 매주 한 차례 $100씩 받고 교도소에 갇힌 마약 조직 두목을 면회하죠. 그의 조카 행세를 하며 세금 상담을 받습니다. Sally helps me with my accounts. I have no head for figures at all. Less $18, repair one black satin dress, cat food 27 cents. Sally, darling, please stop. 하지만 그건 부하들이 두목에게 마약 판매 실적을 보고하는 암호입니다. 두목도 암호로 지시를 하죠. What about the weather report? Snow flurry is expected this weekend in New Orleans. 우리 영화에도 면회 장면이 곧잘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둔 일반 면회는 모두 녹음되기 때문이죠. 멘트스가 그렇게 심하냐? 힘들다 힘들어. 내 자리 하나 봐줄 수 있겠냐? 반면 특별 면회는 소파나 의자가 놓인 방에 마주 앉아 편안하고 느긋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녹음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입회한 교도관이 접견록을 작성합니다.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김용, 정진상 특별 면회에서 한 말들은 누구라도 그냥 흘려듣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를 준비하라는 얘기들이 하나하나 귀에 꽂히니 말입니다. 정 의원은 위로와 격려, 조언과 사담일 뿐이라지만 검찰은 세 사람의 접촉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회유와 입단속, 증거인멸로 의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정진상, 김용 씨가 받은 돈이 이 대표 경선 자금에 쓰였는지 이 대표가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는 대장동 수사의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그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입을 닫은 두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한 게 단순한 위로와 격려일까요? 두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던져버리고 숨어 지내라고 지시했던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말 역시 그냥 사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 말에서 받을 상식적 느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정 의원은 약간 오해 소지가 있고 후회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런데 정 의원은 오늘 또 쌍방울 뇌물을 받아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특별 면회를 갔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을 면회하고 일주일 뒤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단순한 위로의 면회였을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어디 가서 뭘 하고서 했다는 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2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어느 특별한 면회 순례였습니다. 오늘 많은 눈이 쏟아진 동해안 지역의 눈은 그쳐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 지역으로 또 다시 비나 눈 예보가 있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출근 시간대에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안전하게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청주와 서울이 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4도에 머물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가 6도, 대구는 8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기온이 더 높아지면서 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